반갑습니다. 네, 유혹가정상담소 상담부 다이렉터 주채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가정폭력이라는 게 뭔지 설명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한다면 저도 교회 안에서 컸어요. 이제 엄마 아빠도 크리스천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 컸지만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결혼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반영한다는 걸로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이 아름다운 부부처럼 새로 이제 결혼한 부부처럼 이제 저도 그런 환상도 있었고 꿈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사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앞에서는 너무 아름답고 이런 부부 관계를 이제 유지하는 분들께서 이제 있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안 보이는 모습은 이런 거 멍두투성이고 여자분이 남자가 이 여자를 컨트롤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정신 건강 이제 엑스퍼트로서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이런 치유를 힐링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이제 그거를 깨닫고 우리 목사님들이랑 전도사님들이랑 영적인 힐링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꿈을 꿔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으로서 제가 간단하게 가정폭력이라는 그 definition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연애 관계나 가족 또는 친척 관계에서 한 사람이 다른 상대방을 지배하고 그에게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신체적 또는 심리적 학대를 가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며 고립시키거나 경제적으로 억압하는 양식, 이게 뉴욕주 이제 definition이에요. 이제 주마다 조금 다른데 이거는 뉴욕주에서 define하는 가정 폭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가 이제 데이트 폭력이도 같이 사용이 되거든요. 네.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 폭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신체적인 공격, 그죠? 이렇게 싸워서 때리기, 차기, 밀치기, 간급하기, 물건 던지기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많이 하는데 사실 눈에 안 보이는 폭력도 많이 그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볼 때 언어적인 거, 그래서 욕설, 비하 발언, 격렬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등, 그리고 심리적인 협박, 위협, 스토킹, 감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행위들이고 무시하는 행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성적인 형태는 강간, 부부 사이에 원하지 않은 성관계 강요 행위, 그리고 포르노, 강제로 이렇게 같이 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게 성적인 형태이기도 하고요. 경제적, 생활비를 주지 않은 행위, 자녀들의 양육비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일을 시키거나 하지 못하게 하며 돈을 주지 않은 행위, 신부를 이용해 경제적으로 협박하는 행위 등 이런 게 모든 그런 형태들이기도 합니다. 힘과 지배받기. 혹시 목사님들 이거 처음 보시는 건가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그 가정 폭력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모든 바탕이에요. 이제 상담사들이 가정 폭력을 이해할 때 이것을 먼저 배우거든요. 그래서 힘과 지배받기는 일반적으로 가정 폭력 가해자가 쓰는 여러 가지 양식에 대한 이론으로 이런 폭력적인 행위는 계획적인 것이지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게
폭력적인 행위는 계획적인 것이고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아니에요. 화를 조절하지 못한 결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동 습관이라고 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걸 조금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대부분 듣는 게 이제 피해자들도 여성분들이 뭐 내가 맞을 짓을 해서 맞았다 약간 이런 인식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사실 뭐 남편이나 뭐 남자친구한테 듣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우리 피해자들, 교인들을 도울 수 있는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무 작지만 나중에 혹시 이메일이나 이런 걸 주시면 우리가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강요, 위협, 협박 이런 것들이 이 바퀴 안에 있고요. 제가 오늘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 거는 게스라이팅이라고 새로 이제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가해자가 타인의 심리와 상황을 조작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어 무력화시킨 후 지배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파면해 의리 만드는 병리적 심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쉽게 말하면 심리적 조작 수법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내가 언제 너를 이렇게 뭐 때렸냐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을 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제 term입니다. 가스라이팅. 네. 오케이, 성폭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더 할게요. 원치 않는, 동의하지 않는 성행위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신체적인 무력과 협박일 수도 있고, 희생자를 성적으로 이용하고, 뭐 강간, 그리고 성폭력, 성희롱, workplace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성매매, 그리고 이제 섹스토션이라고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남자친구가 뭐 좀 이렇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 사진을 갖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또 사진 더 안 보내면은 이거를 다시 다른 친구들한테 뭐 쉐어하겠다 이런 이슈가 지금 학교에서들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성폭력의 한 가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 미디어나 막 영화 볼 때는 사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뭐 길거리 가다가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성폭력을 당한다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사실 80%가 피해자의 이상이 가해자를 알고 있다는 거를 이제 10명에서 8명은 피해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척,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오빠, 뭐 이런 일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일단 또 다른 가정폭력 성폭력 통계,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 사실 이게 교회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 3명 중에 1명, 남성 4명 중에 1명은 신체적인 폭력 경험을 했다고 나오고요. 전국적으로 1분마다 20명, 20 people이 학대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예, 그리고 하루에 3명 여성의 현재나 이전 친밀한 파트너로 인해 죽음을 당하고 있고요. 이제 그 대학생들 이제 통계도 있는데요. 4명 중에 1명은 섹슈얼 설트를 성폭행을 당했다고 나오고요. 남자들도 71명 중에 1명은 강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정폭력 생존자의 이제 94에서 99%가 사실 경제적 확대를 경험을 한다고 나오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피해자가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를 하거나 동의 없이 크레딧 카드를 신청하고 뭐 피해자들의 대출 강요
이런 것들. 그리고 남녀 모두 생존자의 50% 이상이 심리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굴욕, 수치, 그리고 친구나 가족들부터 고립시키고 피해자들의 가치, 자존감 훼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저도 이거 상담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게 사실 서비스를 받는 것에서 제일 큰 베리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본인들이 너무 이런 일을 당한 게 너무 창피스럽고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사실 우리 서비스를 못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를 받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피해자들이 이제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사실 피해자들 많이 탓을 하는 걸로 많이 봤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왜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었냐, 왜 그런 곳을 갔냐, 약간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게 사실 피해자들한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더 생길 수도 있다는 거를 참고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예상 정신건강 영향이 그런 가정폭력 통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더 할게요. 그리고 뭐 우울증, 불안 장애, 신체적 건강 상태도 많이 안 좋아지고요. 뭐 천식, 관상 등맥, 심장 질환, coronary heart disease, 행정, 그리고 당뇨병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자살 충동 증가도 이제 생기고 노숙 이런 분들이 이제 노숙도 많이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So, 트라우마가 무엇인가? 충격적 경험을 한 사람들이 보이는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증상들의 총재로 설명이 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모든 폭력이 트라우마로 발전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 트라우마가 반응 증상의 발달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 과거의 경험도 있고, 신념, 인식, 기대, 그리고 내재된 탄력성, resilience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마다 그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뭐 가정 폭력 경험을 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트라우마를 받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특히 여성분들은 트라우마를 많이 입습니다. Big T vs Little T 제가 적었는데요. 많이 트라우마를 생각을 했을 때 뭐 이렇게 심하게 성폭력을 당하거나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거나 뭐 전쟁, war,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자연재해, natural disasters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little t도 사실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트라우마틱한 이벤트를 경험을 하면은 이게 나중에 PTSD로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Right? So 이게 뭐 이혼이라든지 이혼 과정이 너무 좀 트라우마틱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계속 그런 이유들이 이제 계속 생길 때 트라우마가 더 큰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 뭐 무빙이나 뉴 컨트리한테 무빙할 때 그것도 약간 좀 트라우마틱 할 수도 있고 뭐 학생들은 분리 당할 때 계속 그런 일들이 생기면 트라우마틱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차이도 조금 목사님들이 전도사님 우리 교인들이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PTSD, 의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의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다음과 같은 의상 경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심각한 정신건강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생명을 위협하고 극단적으로 괴로울 수 있는 상황으로 인해 격렬한 두려움, 공포 또한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PTSD는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걸로 기억해 주세요. Right. So, 간단하게 심틈을 이상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조금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의상 사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다음과 같은 일어나고요. 이미지, 생각 또는 인식을 포함하여 되풀이되는 기억을 통해 경험을 되새기게 됨 하고요. 사건의 스트레스, 악몽, 스트레스가 많은 꿈을 반복해서 계속 꾸는 것도 있고, 환상, 환각, 분리적의 플래시백, 그래서 계속 그런 이미지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 사건의 사람을 상기시키는 것에 노출되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흥분하고 화가 나는 상태가 되게 많습니다. PTSD 겪는 분들. 네. 그리고 조금 증상들이 조금 더 있는데요. 너무 많아서 지금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과민 반응, 그래서 hyper arousal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디테일한 작은 거에 대한 흥분이 되게 많이 되는 경험도 있고, 충격의 재경험, 제가 조금 전에 제 경험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감정 회피, 마비, emotional numbness, right? So 그것도 발생이 됩니다. Great. So 나중에 우리 지금 쉘터 소셜워커 수 선생님을 여기 불러서 일단 그러면 상담 시 어떻게 이거를 치유를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쉘터를 담당하고 있는 수킴이라고 하고요. 상담을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하기에는 참 어렵고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목사님들이 이런 분들을 만나셨을 때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기 전에 연구해둘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TSD라든가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고, 또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두서없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다 받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서 말하는 게 편안하다, 정말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있네, 공감해주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안전하구나, 이 말이 퍼져나가지 않고 나를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들어주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폭력적인 상태에서 너는 틀리고 너는 바보고 너는 죽어야 되고 너는 몰라져야 되는 인생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고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줄 때에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상담 기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옛날에 제가 아주 수년 전에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어서 한국 사람한테 말하기는 싫고 금방 다 퍼져나갈까봐 어떤 독일 아줌마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의외로 말을 아주 차분하게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어머 그랬겠다, 힘들었겠다, 이렇게 할 때에 제 안에 있었던 그 짐이 반으로 팍 줄어드는, 그냥 훅 떨어지는 그런 기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목사님들이 지금 뭐 상담 기법 이런 걸 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데,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해해주고 여기서 말하는 게 퍼져나가지 않고 안전하다는 마음만 주셔도 큰 일을 하신 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이게 트라우마라는 게 워낙 심각해서 굉장히 막 불안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또 이게 말하는 죄책감, 분노, 적개심 이런 게 막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지는 내가 죽여버리고 싶어, 어떻게 밟아버리고 싶어 하면서 그 분노가 수위를 넘어서서 컨트롤이 안 되고 금방 무슨 일을 날 것 같은 그런 상황, 막 땀을 흘린다든가 몸에 경련이 일어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막 숨을 쉬기 어려워한다든가 이런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놀래지 마시고, 그럴 때는 911을 부르신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병원이라든가 전문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인도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분한테 같이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상담하다 실제로 갑자기 막 호흡곤란을 일으키신 분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때 이건 패닉 어택이라고 하거든요. 주로 PTSD를 겪는 분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는데,
패닉 어택이 오면서 숨을 못 쉬고 막 힘들어요. 이거는 심장 질환하고는 다른 거예요. 한 10분 정도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겪는 사람은 그것이 심장 질환으로 갑자기 자기가 심장병에 걸려서 죽을 거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증상이 와요.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종이 봉투 같은 거 대고 자기 숨을 내고 자기 숨을 마시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제 경찰을 부른다든가 뭐 병원을 부른다든가 안전하게 움직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놀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전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끔 자살 충동이라든가 자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에이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무슨 자살이에요?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살을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자살을 어떻게 계획하셨나요? 한번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어떨 때 그런 마음이 올라오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지금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방지할 수 있을까요? 평상시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데 어떤 트리거가 온다던가 그런 문제가 생길 때에 내가 뭔가를 막 어떻게 결단을 내버리고 싶고 죽어버리고 싶고 이런 생각이 올라오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로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일이 이런 증상이 오고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저한테 전화를 주신다던가 아니면 누구한테 전화를 하시고 싶으세요? 누구한테 알리고 싶으세요? 누가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 사람을 돕는 방법으로 어떻게 이걸 도와줄 수 있는지 또 여러 가지 그 자살 방지 센터라든가 핫라인이라든가 상담 센터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셨다가 돕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마음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안정감이고 그리고 이해고 공감이구나 이걸 이제 마음에 주신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불안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두려움을 가라앉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럴 때는 필요한 게 짧고 단순한 문장을 사용하셔야 돼요. 갑자기 긴 문장으로 질문이라든가 어떤 말들을 긴 문장으로 하게 되면은 이미 혼란스럽고 이미 정신이 지금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더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많이 힘드셨겠어요.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아이들이 와서 막 얘기할 때는 엄마 아빠가 이해도 못 해주고 너 정말 외로웠겠다. 너 정말 힘들었겠다. 우리가 정말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노력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나 그런 폭력을 당한 아이들이나 그런 여자들이나 뭐 남편들도 있겠지만 짧고 간단한 말로 얘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길이 있다라는 거. 분명 이게 당하는 사람은 길이 없고 막막하고 막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분명히 길이 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한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을 너 겪도록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를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설명 및 재해석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조금 훈련이 필요하신 부분일 수 있어요. 연습을 좀 하시면 되긴 하는데 막 감정에 막 이렇게 휩싸여 있으니까 말을 막 두서없이 하게 되고 그리고 막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말을 하거든요. 그럴 때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얘기하는 남편에 대해서 막 이제 막 힘든 얘기 욕을 하게 되면서 이 남편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내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은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말을 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뭔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감정이 극단으로 치닫던 그 부정적인 감정이 약간 해소가 되면서 객관적인 시야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런 재해석과 재조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그런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와갖고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막 이런 말을 할 때에 같이 거기서 이게 공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감을 하신다면은 해주는 말이 뭐 부모가 원하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겠네. 이렇게 하면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 해줄 때에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이게 너무 치닫고 있는 생각을 하는 건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가? 이거
길이 있는데 너무 내가 꽉 막아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또 상담가들이 막 앞서서 뭔가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어떤 프리스크립션 같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 대고 이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떤 마음이 드니? 넌 어떤 걸 원하니? 네가 엄마 아빠한테 바라는 건 어떤 삶이었어? 그런 걸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한번 연구해보자. 불가능한 건 아니야, 절대로. 우리가 뭘 몰라서 아직 그러는 거지, 불가능한 거 아니야. 남편이 아무리 폭력적으로 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는데 어떤 걸 원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상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담은 여러 사람들, 뭐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들이 뭔가를 제시하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된다는 것에 꽉 잡혀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상담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트로마를 겪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를 막 가르치고 지시하는 거는 상담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뭔가 이해를 주시고 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런 기회가 무조건 나쁘고 저주스러운 기회만이 아니라는 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렇게 오래 골수 깊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진정한 자유나 회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의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또는 어쩌면 이런 기회들이 내 안에 내재해 있는 나도 모르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육적인 그런 메인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네요. 해서 그 좋은 방법으로 볼 수 있게 하나의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 한국 사람 미덕이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이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리고 무슨 여자가 이렇게 말이 많아. 뭐 애들이 이렇게 말대꾸를 많이 해. 그냥 침묵하고 순종하고 이러는 걸 미덕으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가정폭력에서는 이것이 예외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죠. 이럴 때는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니라 침묵을 깨고 뭔가 스텝하는 거, 뭔가 스텝하면서 자기가 행동을 취하는 거가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고 지혜로운 행동이고 필요한 행동이라는 거를 시사해 줌으로써 용기를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막 죄책감이 많아요. 오시는 분들이 이런 집안 얘기를 내가 남편을 나쁘다고 욕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욕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항상 깔려 있어요. 욕하고 싶지는 않은데 도움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욕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위해서 또 내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건강한 올바른 방법을 택하고 행동을 취하는 게 중요한 거지 누구를 욕하거나 헐뜯거나 미워하자고 이런 모임을 갖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해주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뭔가를 나쁜 걸 부정적인 걸 얘기를 하면은 한국 사람은 의례적으로 이건 욕이다, 이건 정죄다, 이건 판단이다 이런 걸로 확 치닫아 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어떻게 도와야 될 건지를 같이 연구하고 우리가 해결책을 만들어 보자. 이런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몰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많이 가라앉게 돼요. 왜냐면 이거 내가 생각해왔던 막 죄책감, 막 그런 어떤 막 두려움,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네. 이런 마음이 들면은 상담에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셨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약간 조금 실제적으로 경청하면서 들어주셔야 돼요. 굉장히 이 사람들이 말할 때 차분하게 경청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러셨네요. 가만히만 있으면은 나를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건가 속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들 점잖으시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고개만이라도 끄덕끄덕 해주시고 그냥 아유 저런 힘드셨겠네요. 이런 말 한마디만 해주셔도 괜찮은 거예요. 뭐 그거가 잘못됐다 잘됐다 판단할 필요 없어요. 그 당시에는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요. 이 목사님은 나한테 관심을 갖고 계시네. 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주고 계시네. 이 사람은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모든 사람이 다 네가 그 모양이야 막 이랬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나를 이해해주시고 이해하고 믿어주고 계시는구나. 이 말이 이 마음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큰 일을 안 하셔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가장도 가고 아까도 잠깐 우리 저 크리스 선생님이 언급했지만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너무 약을 올렸어요. 내가 맞을 짓을 했어요. 내가 좀 미련해서 남편은 원래 좋은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너무 좀 모자라서 이게 자꾸 이게 악화되나 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본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남편이 주입한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가 그 모양이니까 내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네가 미련하니까 내가 이렇게 상대할 수밖에 없지. 네가 맞을 짓을 했잖아. 내가 안 그랬으면 이렇게 화가 안 났잖아. 이러면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폭력은 밑에 나오는 것처럼 범죄예요. 이건 범죄 캐러거리에 들어가는 거고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도둑질은 죄인 거예요. 그죠?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남의 것을 뺏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과거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집안 문제가 있었고 어떤 배경을 갖고 왔든지 간에 내가 힘들다고 남을 때리거나 폭력을 가해하고 그걸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범죄 행위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죄책감이나 불안감이라든가 또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격화시키고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해자의 책임입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신. 자기가 피해자가 잘못된 행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 나름대로 다뤄야 될 방법이 있겠지만 그거가 이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보면은 이 폭력이라는 게 그 순환 고리를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악순환이라는 거죠. 이거는 저러다가 말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제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일어난 폭력은 그 다음에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분명히 사과를 해요. 절대 안 그런다고 사과를 하고 일주일 한 달간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요. 그러나 또다시 그것이 나오게 되고 또다시 나올 때는 더 높은 소위로 나오게 되고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지 이게 결코 중단에 그냥 저절로 없어질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병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중독이나 이런 문제를 보셨을 때 중독 환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중독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이미 몸 안에 그 케미컬 밸런스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약물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 이러는 것처럼 폭력도 마찬가지로 이게 한번 가동이 돼버리면은 내가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게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그런 도움이 필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쉬쉬 조용히 대강대강 넘어가자라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도록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본인의 안전을 생각하셔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시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다쳤거나 상처가 났거나 이렇게 메디컬 그런 병원에 연락을 해야 되거나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실 필요도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사건을 소화하고 생각하고 이제 스스로 결정할 그런 이제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다 보면은 쉽게 막 그냥 이거 저거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고 막 이렇게 처방을 해주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거가 되냐면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여태까지 살면서 늘 폭력을 당하고 지배당하고 통제당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완전히 소멸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의견이 중요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목사님조차도 상담가조차도 당신 틀렸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그 당시에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다른 통제와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른 예쁜 색깔의 폭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설명해주고, 재조명시켜주고, 어떤 걸 원하십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왜 준비가 힘드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하면서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상담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단체 및 기관 이런 서비스를 알려주셔야 되고요. 또 비밀 보장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확신을 주셔야 되고, 특히 이제 이 사람이 돌아갔을 때 분명히 맞아 죽을 것 같다라는 감이 들 때, 이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다음 텀에는 칼이나 총으로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을 때는 중요한 서류를 갖고 나오도록 또 이렇게 준비시켜 주는 것도 필요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출생신고서, 여권, 결혼증명서, 운전면허증, 뭐 소설카드, 보험카드, 폭력에 대한 증거물, 경찰 자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준비해 놓으셨다가 여차하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죠. 희망을 불어넣기. 여러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들한테는 절망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희망을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많은 이제 경험들도 계시고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신 분들이니까 좋은 구조를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오늘 선택한 구조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이제 주의 성령이 다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이제 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되고 기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라는 말에 좀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눌린 자라는 말은 짓밟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짓밟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생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같이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같은 수위에서 이 작업들을 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한테는 이런 가난하고 버려지고 소외자들을 돌보는 게 중요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만큼이나 중요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 사회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거는 2단계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말씀해 주실 게, 하나님은 당신들의 그런 어려움을 돌보시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이 여기 오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이유고, 그를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 당신은 예수님이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십니다. 라는 자체가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다음 이거는 목회자들이나 상담가들이 갖고 있어야 될 그 자세 중에 하나인데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면은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는데,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가장 작은 자한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이고 저 폭력 피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하듯이 이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의 원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면 너는 가지니 내 안에 내가 너네 있으면은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왜냐하면 성령이 이렇게 흘러나간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중요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저절로 이 희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길이 있구나.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같이 힘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관심을 흘려보내면 그 자체가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목사님들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진심으로 하는 거, 가심이 아니고 사역을 하지 않고 중심으로 한다는 거, 그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삼가할 것들, 어쩌면 이제 언급되는 내용도 있는데요.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앞서서 결정해 주지 말라. 도와는 주지만,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는 주지만 먼저 해주지는 말아라. 또 내담지에 차실하고 맞을 짓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해자와 대화를 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십시오. 남편한테 시커 두들겨 맞고 죽기 직전까지 왔는데 다시 가서 얘기하십시오. 부모한테 심한 언어폭력을 받고 왔는데 부모한테 가서 순종하십시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는 겨우 사자굴에서 탈출했는데 다시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 위협을 다시 맞서라는 건데 그건 굉장한 모험이죠. 그런 모험을 우리도 안 하면서 그 폭력 피해자한테 한다는 거는 굉장히 불공평한 처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절대 그렇게 권유하지 하면 안 되고요. 혹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나불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또 정보를 제공해주고 많은 제안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겠다 할 때는 갔다가 언제라든지 아니면 반드시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나무라게 되면은 이 사람은 정말 그 도움의 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염두해 주시고요. 가해자가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가 쉽게 더 많은 실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해자가 어떤 치유를 끝내기 전에 상담이나 결혼 세미나를 경험하게 권유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해자는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료받지 않았는데 밖에 내보내가지고 뭐 걷게 하고 음식을 아무 음식이나 먹게 하고 안 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폭력 가해자가 아직 준비되지 않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게 어떤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상황인데 세미나를 가라든가 뭐 결혼 상담을 하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또 다른 가해를 하게 돼요. 내 말대로 해. 그러면은 상담에 가서까지도 이 사람 집에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가 오고 가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권유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하지 않으면 기도 제목으로 나눠서 성도들한테 다 퍼지거나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비밀 보장을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요. 전문 상담가가 아니시면서 이런 일을 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굉장히 너무나 많은 말들을 이렇게 해갖고 좀 혼동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 존중,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대하는 정말 그 진실된 자세로 대하는 거, 이거 정말 그런 사랑으로 대한다 하면은 나머지 것들이 다 거기에 다 커버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와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채영 상담부 디렉터와 수팀 또 쉘터 사회복지사 두 분께서 오늘 기초 발제를 해주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좀 서주시고요. 두 분 다 같이 서주시고 일어나 질문해 주시죠. 예, 안쪽.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에 가까운지 그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목사님들이 전문 상담을 배운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거기에서 치료를 돼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 자기가 별거벗은 모습을 그게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가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게 힘을 주면서 제 생각엔 전문가한테 보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옳은지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계속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전문 상담이 하는 경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는 그걸 처음부터 권장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상담사한테로 오는 것을 꺼려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편하고 목사님이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모른다 가라 이렇게 하실 수 없을 상황일 경우에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이죠. 상담 쪽으로 보내주시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네. 오히려 목사님 상담을 하면 자기한테 상처를 받는 건 말이죠. 네. 그래서 네.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이런 일이 있으면은 전문 상담한테 가서 네. 그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내거든요. 네, 저도 가장 사실 카운슬링을 전문을 했지만은 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다 내 생각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네. 뵐 수 있으면은 간단하게 아무것도 모른 척 하면서 네. 저는 뵐 수 있으면은 네. 왜 문제가 있어서 상담받는 게 아니라 네. 당신의 인생의 성숙을 위해서라도 네. 그 좋은 시간에 가서 네. 이야기 들어봐라. 그래서 네. 그런 것이 저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네. 주변 목사님들 그런 고통을 많이 겪어서 아, 네. 이게 옳은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전문가한테 좀 여쭤보는 네. 거죠. 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생각일 것 같은데 상담이 성공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상담이 성공했을 때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의 치부가 이제 영적인 미도에 공개됐을 때는 언젠가는 또 떠나버리게 되거나 이제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네.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게 신분 세탁을 한다. 이런 표현을 수립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컨퍼런스 같은 게 사실 매우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그 기관에서 하는 그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기도 하고 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동포 사회에서 이런 전문 기관에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들을 교회가 같이 공유하고 또 활용하고 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오늘 컨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하고 또 질문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지금 봉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목사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구역 식구들한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말이 퍼지면서 이제 그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제가 이제 가정 상담소로 연결을 시켰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상담을 해보니까 그분이 직업을 이제 의사인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그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결국에는 그분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한테 좀 시간을 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내줬어요. 물론 이제 상담 원칙에서는 어긋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8시간을 친구가 되어줬어요. 친구가 되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야 8개월 정도 계속 만나줬어요. 그러니까 상담의 어떤 룰에서는 제가 좀 위배되긴 했었지만 그분이 정말 친구가 되어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아이 셋을 낳고 이제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케이스가 됐는데 물론 교회는 떠났어요. 그러나 그 라이프가 물론 다른 교회를 갔어요. 본인이 더 이상 창피해서 못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갔지만 그러나 간혹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렇게 만나보면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곳에 가서는 이제 다른 목사님은 자기들 전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또 이제 신분도 있고 하니까 이제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그때는 상담이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계속해서 그분이 치유되고 가정생활도 원만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쪽으로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또 뉴욕의 현실이 또 있잖아요. 현실적인 일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발렌티어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돼서 저도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개인적인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또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런데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네 아무튼 저는 저 질문과 동시에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있었던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제가 9년 동안 이 발렌티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거든.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아픔이 뭐 우리 교회에서도 있고 어느 곳에도 있는데 그건 조금은 감수를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 이은수 목사님 질문에 네. 동의하면서 가지고 있는 경험에 대한 케이스를 나눠주시면 예.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또 이렇게 헌신적으로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는 그 교회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점들인 것 같아요.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한국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좀 이렇게 사랑의 매라고 해가지고 훈계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 때려야 되는데 때렸을 경우가 만약에 있었을 때 아이들은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 이렇게 부모에게 매를 맞거나 그러면 신고를 해라. 뭐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혹시 만약에 내가 부모에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제 부모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럴 경우에 물론 아이들을 보호를 해야 되지만 부모를 조금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무슨 게 있나요? 이 가정 상담소에서 때릴 목사님처럼 안 보이세요. 한국 부모님들이 대부분은 이렇게 사랑의 매를 들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했다 그랬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겠죠. 때리면 안 되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가정상담소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목회자니까 성도로부터 이런 일을 이렇게 받았을 때 상담 받았을 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네네네. 그러면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사실 인터벤션 이제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서비스도 제공 많이 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의 방지, 프리벤션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나 이제 네.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일들을 네. 겪을 것 같은데 네.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고 뭐 아동보호국에서 신고가 들어가서 대부분 그런 부모님들한테 교육을 받으라고 이제 이런 지시가 내려와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체포되고 뭐 이런 거는 아니죠. 심한 케이스가 아닐 때는. 그리고 우리도 저도 이제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근데 항상 결과는 어떻게 보면 좋아요. 근데 부모님들 우리가 이제 부모 교육이라고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8주 동안 이제 부모님들이 와서 매주 한 번씩 와서 이제 뭐 건강한 훈육대에서 아이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어태치먼트를 어떻게 좋은 어태치먼트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주제를 갖고 이제 8주 동안 만나요. 근데 항상 이제 8주 졸업할 때는 부모님들이 일단은 뭐 이렇게 훈육을 뭐 이렇게 안 좋게 했다면은 그 이후로는 항상 조금 다시 생각하게 되고 절대 훈육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해서 부모와 자식 관한해서 건강하게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추가해서 네. 네네. 그 방금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이거가 이제 경찰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저희가 이 가정상담소에 연락을 하면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정부나 경찰이나 뭐 이런 그런 곳에서도 인정이 되어지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아동보호국에서 우리한테도 전화가 와요.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그리고 혹시 이 케이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근데 한 가지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아동보호국이라고 했을 때 되게 많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데 사실 우리는 아동보호국이랑 관련되지는 않고 그냥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정된 서비스 센터예요. 근데 더 이렇게 크게 말을 한다면 아동보호국의 목표는 사실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제 끄는 게 아니고 사실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아동보호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이제 우리 역할이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역할이 있는 걸로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러면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신고를 당했어요. 자녀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심한 경우는 아니지만 어쨌든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요청하는 건가요? 그래서 부모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그 부모를 마취하는 거죠. 그 정부에서. 네. 그래서 그 케이스가 만드는 상황도 있고 안 만드는 상황도 있어요. 사실 이제 아동보호국 가서 이제 추가해줘. 아동보호국 이제 그 케이스 워커가 이제 집을 한번 방문을 하고 네. 이제 상황을 보고 그쪽에서 이제 이게 좀 심한 케이스다, 좀 부모님이 상담을 받아야 되는 케이스다 하면은 이제 상담 맨데이트 케이스가 되고요, 네. 카운슬링 케이스가 되고 아니면은 케이스가 클로즈되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저희 그 쉘터에 오는 그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 때문에 ACS 문제 때문에 많이 그러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ACS가 부모를 입장에서 도와주기 위한 기관인 건 맞는데 의외로 때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또 있더라고요. 그 부모를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 그리고 부모가 크게 잘못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신고 한 번만 가지고 이 사람은 ACS가 걸어놓고, 그리고 자기는 안 했다고 아무리 증명 서류를 내고 사진을 보여주고 해도 거기서는 꼼짝을 안 하는 경우를 한 번 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ACS를 블라인드하게 트러스트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거 전에 예방책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걸 다 문제가 생긴 다음에 뭔가 하는 것보다 교회 자체하면서 자녀교육 세미나 이런 걸 하셔서 그런 거는 이제 부모하고, 왜냐면 한국 부모하고 문화 간의 충돌이 많거든요. 사실 아이들한테 대화하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끌어내는 법이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시킨 대로 해. 엄마가 말했잖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화가 안 돼. 그럼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자기가 갖고 있는 열등감, 그 이민자로서의 갖고 있는 열등감을 막 다 표출하기 때문에 대화가 정상적으로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미리미리 다뤄주시면 ACS까지 가가지고 이런 법적인 게 걸려되면 일단 또 우리는 그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화가. 그래서 그런 게 또 많이 작용을 하니까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미리미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교육으로 끝나는 거하고 격리까지 가는 거하고 그 훈계냐, 그러니까 체벌의 어떤 그 경계 기준이 케이스의 경험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예요? 체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신체적인 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교육으로만 끝날 수 있다고 지금 네, 말씀을 했는데 아, 그 네. 경계가 어느 정도? 교육 자체 안에 체벌도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단순히 얘기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어떠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이 아이한테는 교육이 되고 체벌이 되는 거를 전체를 다 총괄해서 얘기해 주는 걸 교육이라고 그래서 세미나를 얘기를 하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 아이가 뭐 담배를 피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엄마가 하지 말라는데 계속 말을 안 듣고 계속 그런 짓을 해요. 그러면은 너 담배 피면 내일부터 밥 안 줘. 뭐 이건 체벌이잖아요. 근데 이런 체벌로는 얘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목적이 담배를 끊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얘가 건강한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원하는 살아가는 성장하는 걸 우리가 원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아이가 왜 담배를 피게 됐는지, 이 아이의 속에 있는 공허함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건지 그거를 우리가 파헤치고 또 그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아이가 담배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의 교육이거든요. 그럼 이 교육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는 것도 내가 너 하지 마가 아니라 네가 뭐를 원하니? 그러면 네가 이거를 계속 하고 싶니? 그래서 얘가 아니라고 할 때까지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제안을 해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보게 해주고 객관성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아 담배 피고 싶지 않아.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래서 피는 거야.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한번 이런 시도를 해보자 하면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되는 거죠. 저기 우선 먼저 해주셨습니다. 예, 제가 그 지난번에도 가정폭력 상담에 왔거든요. 그때는 폭력이 아이들이 그 위협, 두려움을 갖게만 해도 그게 폭력으로 돼가지고 전화하면 와서 발로 락업돼서 경찰서에 가요. 근데 오늘은 아까 말씀하신 게 상충되는데 폭력을 하고 나서 8주간 교육받고 나면 관계가 좋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폭력 가하고 가서 상담소에 가서 훈련 받고 나오면 더 좋아지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폭력은 일단 지난번에 했던 폭력 가정상담소에서는 절대 손대서도 안 되고
심리적 위협을 가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체포된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오늘하고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지금 첫 질문 때문에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발제를 할 때에는 심리적, 신체적, 정신적 이 폭력이라는 범주 자체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넓은데 그냥 교육으로만 이렇게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마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거 같아요. 지난번에는 다 체포돼서 가는 거였어요. 네, 방법에 가는 가는 거였고 거였는데. 무조건 변호사한테 전화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풀려나는 거지. 이렇게 뭐 굉장히 이번에는 나이브하게 말씀하시는. 네. 이따가 또 패널 토익 때 얘기를 할 텐데 우리 변호사님 잠깐 마지막에 얘기해 주시고 이 잠깐 부분에 제가 대해서. ACS뿐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예방 차원의 교육을 아. 말하신 거고요. 실제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실 ACS가 아동보호국이 개입하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CS 케이스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이 벌어진 상황에서 자녀가 있었으면요 무조건 조사가 1차적으로 들어가요. 가정법원에 가도 판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ACS 보고 조사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보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엄마를 계속 폭행을 했는데 자녀들 앞에서 계속했어요. 물건을 막 부수고 엄마를 때리고 막 뭐가 유리가 깨지면서 애한테 튀고 이런 식의 어쨌든 그런 게 벌어지면 이거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아빠가 아이를 손 하나 안 댔어도 그런 상황에 노출했다는 것 때문에 ACS가 그 부모에 대해서 소송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뷰즈나 니글렉트라고, 그러니까는 어뷰즈는 학대고 니글렉트면 방임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범위에 그래서 그렇게 소송에 들어가면 이거는 형사법은 아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범죄 기록은 아니지만 민사 패밀리 코트 가정법원에서 하지만 실제로 결과는 여러 가지로 심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ACS가 이 부모에게, 그러니까는 가정폭력 피해자 어머니에서 피해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와 어느 정도 격리시키는 이런 조치를 해요. 그리고 그게 소송이 몇 년이 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ACS가 도움을 주려고 할 때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그런 케이스 받으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이유가 ACS는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부모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 아무거나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가 필요하시죠. 한 가지 질문은요. 평소에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정말 딱 한 번 부부싸움 하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 앞에서 뭐 아빠가 뭐 식탁에 그릇을 밀어서 뭐 깨뜨렸다든지. 그리고 뭔가 그게 단 한 번의 경우가 걸렸을 경우에도 그래서 만약에 신고가 되면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따라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ACS가 개입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ACS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할 때는 직접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보통 미국에서 흔히 한국말로 친권 박탈한다는 건 미국에서 페어런탈 라이트 그 터미네이션 한다는 건 되게 심각한 경우인데 그렇게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관계라. 근데 그 경우에는 좀 심각한 경우, 아버지가 예를 들어 아이를 성적으로 폭행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 근데 이제 어쨌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어느 정도 격리도 돼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소송이 들어가면 좋지 않아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누가 봐도 폭력이다라고 결단 지을 수 있는데 이게 폭력인지 아닌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모든 가정들이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실제적으로 접하는 가정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살짝 체벌을 하더라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손바닥을 때렸다든지 발바닥을 때리든가 혹은 이렇게 종아리를 때렸는데 이게 살짝 우리가 생각할 때 체벌이라고 생각한 게 이제 사춘기 이제 청소년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학교 가서 우리 엄마가 나를 때렸어 라는 이런 말 하나로 그런 불거진 사건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이제 한국 세대 이제 아이들 뭐 5살, 6살 작은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들도 있고요. 극단적인 폭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경계선이 어느 정도까지가 이게 좀 그거를 패널 토의 하면서 할게요. 제가 이제 사실 같은 질문이긴 한데 어느 정도 우리 질문 자체가 우리 변호사님이 조금 정리는 해주신 것 같은데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그 패널 토의 하면서 또 질문할 기회를 드릴 테니 꼭 네. 아, 제가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희진 형사라고 하는데요. 제가 하늘에 있을 수가 없고 제가 이제 가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경험담도 하고 잠깐 ACS가 누구를 보호하는 건가 그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ACS 하면은 어린이 보호예요. 무조건 어린이 상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의식주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렇죠? 밥 먹고 해서 밥 먹으면 안 돼 하는 것도 하나의 이렇게 보면은 확대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의식주인데 그걸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medical condition 그 여기서 다 주사를 맞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안 돼. 저는 이제 약간 하나의 그걸 저도 밀려나가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어뷰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의사 만나야 되고 아프면 의사도 가야 되고 예방 주사도 맞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그것도 하나의 학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ACS는 그러니까는 어린이 보호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뭐든지 어린이에 관한 거는 거기서 해결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내가 책임인데 왜 거기에 끼어드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ACS가 많이 발전한 거는 그러니까 부모가 어린이를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의식주와 그다음에 우려와 그리고 그 지금 말씀드린 약간 그 때리는 거요. 폭력이라고 하면은 뭐든지 다. 어른들을 생각해보세요. 누가 길 가다 딸을 때렸다. 그러면 그거 화가 나요, 안 나요? 맞아요. 그게 범죄라고 생각해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린이를 때렸는데 그건 왜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행동은. 그렇죠? 근데 이게 따기가 아니라 부모로서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가 아니 이렇게 있어요.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제 너 이렇게 하면은 조금 있다가 이걸 계속 경고를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때리겠어.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대화가 안 될 때 이걸 할 거야 라고 이야기에 경고를 주고 그쵸, 그리고 경고 주는 거죠. 발바닥이나 이런 데를 이제 그런 근데 가정에서 있었을 그게 때 이제 그게 문제가 어린이- 되어졌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예, 법적으로 그게 문제, 그게 가느냐가 그러니까 어린이 궁금해지는 그 거죠. 아동 보호라는 그거예요. 이 발바닥을 때린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다. 잘못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내가 멍이 날 때까지 때리는 거냐, 아니면 빨갛게 되는 것까지 때리는 거냐, 아니면 살짝 치는 거냐. 이거는 강도잖아요. 하지만 행동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행동은 마찬가지. 세게 때리든 힘이 약한 사람이 살짝 때리면은 여기 빨갛게 돼요. 힘이 큰 사람이 하면은 멍이 나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멍이 금방 멀어지는 애가 있어요. 살짝만 이렇게 쳤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 했다는 그 자체가 범죄라는 걸 생각하시면은 손을 낼 수가 없죠. 이제 안 때릴게요. 있을 때요. 그런데 아이들이 틀려요. 어떤 아이들은 순종을 잘하는 애가 있고 또 나이에 따라서 괜히 시비 거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벌써 마음이 나쁜 데 가서 무조건 불만이 많아서 막 화가 나는 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부모님이 아시잖아요. 내 자식이 어떻다는 거를 그거에 따라서 말할 수가 있고 상담을 찾을 수가 있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그 부모님이 알아서 그 자기 자식이 어떤 정도의 말을 들을 수 있냐 그거는 그 정도 아셔야죠. 만약에 부모님이 그걸 모르고 있다 하시면 너무 많이 일을 하시고 어린이들을 생각 안 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거고 제 경험담 정말 저도 억울한 그런 경험담이 있어요.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천주교학교 가는데 이제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데 그 초이스를 적어내는 데가 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데 1, 2, 3. 근데 내가 자기가 이제 음악을 좋아하니까는 바이올린 학교를 찍었어요. 그냥 1, 2, 3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성당 가는 그런 학교에다가 근데 마음이 바뀌어서 안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름에 다른데 이제 서머스쿨 하면서 다른 고등학교 갈 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별로 안 되고 그래서 자기가 처음 초이스한 데를 간 거예요. 근데
2개월, 3개월 후에 ACS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뭐냐? 왜 그런 생각하세요? 원치 않는 학교를 간다고 아니다. 아니요. 학교를 안 보냈잖아. 학교를 안 보냈다는 거예요. 네글렉. 학교를 왜 안 보냈냐? 근데 초이스가 아니었잖아요. 1, 2, 3인데 마지막 세 번째인데 벌써 거기서 보ard 에듀케이션은 잘못돼가지고 그쪽으로 연락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분명히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도 ACS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그거 전혀 생각지 않았던 거. 근데 그거 보ard 에듀케이션에 가가지고 레지스터 한 거 그거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여름에. 근데 안 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차후도 있는데 이 ACS가 그 정도로 심각하게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케이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3개월 기다렸다가 3개월 동안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서라고 프린시벌하고 이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했는데도 안 믿어서 변호사까지 사용해가지고 보내서 해결을 한 거예요. 그 학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그 학교에서 자기네가 글쎄 뭐 돈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 접수 학생이 몇 명이 데려가는 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ACS 학교 안 다녔다는 걸 해서 그러니까 약간 허라스먼트라고 해가지고 변호사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ACS가 관여가 되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봐요. 그래서 학생이 좀 성적이 안 좋다든가 그러면은 무조건 가정에 문제가 있나 없나.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선생님들이 ACS로 연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멍이 들었다 하면은 그것도 멍이 들고 학생이 뭐 별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 선생님 봤을 때 뭔가 일이 있다 해서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교육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때린다, 폭력이나 무조건 그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꼭 해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 ACS가 인볼브가 안 되는 게 최고죠. 네, 되게 감사하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저희가 폭력으로 지금 포커스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좋은 예를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 가정상담소에서 폭력을 제외한 다른 케이스들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요청할 수가 있고 어떤 다른 케이스들을 다루시는지 폭력만 다루시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이 주제가 폭력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다른 케이스나 다른 가정상담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짧게만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연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 상담소에서 뭘 하는지 잠깐만 자 디스크립션. 학교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일단 가정 폭력 상담 해드리고요. 가정 폭력과 이제 성폭력 우리가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성폭력 상담도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trauma informed counseling이라고 이제 그것도 제공하고 있고 부부 상담은 제공하지는 않아요. 사실 이제 우리 수 선생님께서 말씀하듯이 가해자가 그런 이제 정신 상태나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부부 상담을 드린다는 거는 우리 미션과 안 맞아서 지금 부부 상담은 제공하지는 않고 가정 상담은 해드려요. 만약에 뭐 이제 어떤 어머님이 가정 폭력으로 이제 와서 그 아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남수경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위트니스가 됐다면 부부 이제 엄마 아빠 사이에 이제 싸우는 걸 봤다면 그것도 사실 트라우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도 같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아이 상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리면은 한 4살부터 이제 상담을 해드려요. 그 전까지는 너무 어려서 사실 상담보다는 뭐 child care 이렇게 그런 서비스는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쉘터는 조금 저희는 만약에 폭력 가정에서 여자들이 갈 데가 없고 다 나와는 기다리는데 갈 데가 없고 경제적인 그런 힘도 없고 그럴 때는 저희가 쉘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리가 이제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인테리어를 통해서 그분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이렇게 잠정적으로 머무실 수는 있어요. 저희가 모든 걸 다 준비해드리기 때문에 정말 오갈 데가 없고 정말 피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럴 때 이제 쉘터를 찾으시면 자리가 있는 한도에서는 저희가 제공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발생된 가정의 안에서의 폭력 두 번째는 부부 상담은 하지 않고 가정 상담 그리고 특별히 차일드 케어의 컨셉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상담. 세 번째는 피해자가 어디에 피해 있을 피난처가 없을 경우에 쉘터를 그 정해져 있는 TO에 한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저희가 패널 토론을 하면서 그래? 예예예. 예예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제가 이제 아이를 제가 분명히 제가 집에서 문제가 있는 걸 제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분들에서. 근데 이제 아이는 그냥 자기는 이제 괜찮고 뭐 문제가 없다고 자꾸 하는데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찔러봤어요. 그러더니 이제 안 좋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전문가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상황에서 그냥 놔두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찔러서 꺼집어내야 되는지.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제가 다 알 수 없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씀을 못 드리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들한테 문제가 있을 때는 다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놔두면 얘 그냥 고민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아도 자라는 과정에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고 잘못된 방향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하기 힘들어하고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플레이 테라피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또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고 또 부모님과 또 혹시라도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부모님이 정말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한테 전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이가 그걸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뭐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이랑 상담하면서 또 아이들이랑 상담하면서 또 원인을 찾아내서 그걸 수정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의 그 세이프티가 지금 이슈가 된다면 사실 어른으로서 그 아이를 보호하는 게 그게 라이트예요. 그래서 사실 꾹꾹 찌르고 이게 안전에 관한 문제면 이 아이 생명이 위험하다 하면은 사실 어른으로서 뭐 경찰을 부르던지 아동보호를 부르던지 아니면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도움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사실 이제 우리 수 선생님께서 말하듯이 그 가족을 일단 우리 서비스를 이제 연결을 시켜서 그 문제의 원인 이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저분이 질문하는 거는 제가 받아들이기는 이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 찌르는 이렇게 자꾸 찌르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찔러보는 것이 부모 애한테 그 바드가 되고 이래서 그게 무슨 문제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한인 공동체 많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한인 공동체 이제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한인 공동체를 들어갔는데 이 체면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체면 굉장히 진짜 답답해요. 왜 그러는데 물론 이제 사회 보편적으로 사회가 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인 사회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절대로 이걸 밝히지 않으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또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한테 조금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제가 이제 더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어제부터 제가 소장으로 여기서 일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저희 이제 서비스 이제 제공하는 것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서비스가 뭐냐면 핫라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되게 센시티브하고 체면도 지켜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우리 상담하고 디렉트리 통할 수 있는 게 바로 저희 핫라인입니다. 그래서 되게 세이프한 방법으로 이런 얘기들을 풀어놓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엔트리 포인트로 돼서 저희 상담원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라인 전화 오는 거는 다 비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런 기관에 전화를 해서 좀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또 리소스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쉐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핫라인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 제시하고 그다음 우리 2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이 모임 자체가 세 번째거든요. 작년에 5월 21일 그리고 8월 13일 그리고 오늘 4월 30일 그 세 번에 걸쳐서 뉴욕 가정상담소하고 뉴욕 교역청소년센터를 함께 공동 주최를 해가지고 가정폭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세 번에 걸쳐가지고 오늘까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 이 지금 컨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아까 말한 체면이나 우선 폭력이 발생됐을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게 있는 거잖아요. 법적이건 뭐 어떤 상황 기준이건 그거 자체가 뭐 체면이건 뭐든 피해자 입장이나 가해자 입장에서 그걸 커밍아웃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같이 핸들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거 자체가 지금 전문 기관하고 이게 플러그인이 돼서 이거를 바깥으로 이렇게 내서 같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패널 토의 진행되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우선 먼저 발제가 끝났으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리면 오늘 두 분이 발제한 내용을 여기에 참여한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메일로 쉐어가 가능한가요? 네, 오늘 한 내용들.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이게 남아있는 축적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이번 팜플렛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또 날아가 버리고 다시 새로 사회 때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축적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집도 우리 주최 측에서 다음에는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한 내용의 발제들이 상당히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메신저 역할뿐만 아니라 상담가로서 제가 볼 때는 늘 열려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한 기준 자체가 스터디할 그 텍스트북 자체가 상당히 너무 다양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동포사회에서 하고 있는 가장 주요 기관에서 오늘 발제를 하셨으니까 그거를 쉐어를 해주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발제를 하는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게 너무 단순하게 이거는 이거다라는 흑백으로 혹시 될 거라는 생각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 틀리고 상담 아까도 말씀하신 건데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 좀 이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게 너무 많은데 아니 발제한 내용을 쉐어해드리면 그게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이거 지금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것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성도들이 뉴욕 가정상담소 가서 한 10여 명 이상이 이제 훈련을 받기도 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발생이 되면은 전화 핫라인 전화로 활용하기도 했어요.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참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니까 오늘 지금 심포지엄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겠지만 이 가정상담소에 지금 혹시 훈련원이나 아니면은 뭐 상담원이 교회로 들어와서 개별교회에 와서 이런 그 교육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지도 있나요? 네. 제가 볼 때는 사실 오늘 이거에 대한 열매는 사실 이거 오작교 같은 건데 그동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하고 가정상담소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진행을 해왔는데
사실 상당히 같은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우리가 끄집어내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상당히 큰 대로들이 열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참여하신 목사님들이 우리 뉴욕 가정상담소의 전문가들을 각 교회로 초청을 하셔가지고 이런 심포지엄 아니면 또 이런 컨퍼런스를 각 교회에서 한다면 그것 자체만으로 예방이 되고 환기가 되고 또 혹 처리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